혹시 엄마 87만 원만 급히 보내줘 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쓴웃음으로 넘기기엔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모든 막막함을 이겨내고 요즘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영숙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보다 힘들었던 그녀가 어떻게 자식들 도움 없이 공과금은 물론 손주 선물까지 주문하는 스마트 시니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수원, 낡았지만 언제나 윤이 나게 닦여있는 자개장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는 작은 빌라. 그곳에 박영숙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 그녀의 하루는 해묵은 습관처럼 고요하고 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영숙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었습니다. 화면 속 빼곡한 글자들은 안경알 너머에서도 뿌옇게 번져 보일 뿐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화면의 차가운 불빛만이 그녀의 답답하고 고뇌의 찬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젊은 자신과 지금의 늙고 무력한 자신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 가는 길보다 힘들어지고 손주에게 줄 용돈 하나 보내는 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영숙은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닳고 다른 볼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숫자들, 꼬깃꼬깃 붙여놓은 영수증들이 지난 한 달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살림.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그녀의 곁에는 텅 빈 찻잔과 하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일까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는 보내셨어요? 자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소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릴까봐 벌써 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 걸음 떼기가 버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복잡한 인터넷 뱅킹을 다시 물어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바쁜 아들 시간만 빼앗는 것 같아, 무능한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숙은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일이 됐을까. 젊어서는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식 둘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겪어낸 풍파가 얼마였던가. 그러나 이제는 손바닥만 한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안내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나 같은 기계치는 가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던져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소박한 강의실. 그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10대 명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강사가 칠판 앞에 서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복이라고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맨 앞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알아듣지 못할 외계어만 가득할 것 같아 두렵고 괜히 망신만 당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컴퓨터는 켜고 끄는 것만 겨우 알았으니까요. 주변 노인들 역시 서로 소곤거리거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같은 마음인 듯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하시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영숙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강사의 손짓 하나하나, 화면의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눌러야 할 버튼은 왜 이리도 많은지 수십 번을 물어보고 밤늦게까지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에 눌러쓴 비밀번호와 절차들이 덕지덕지 붙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심한 척 알려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른 아들은 끙끙대는 영숙의 모습이 답답했던지 아니면 안쓰러웠던지 한참을 옆에 앉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저 다가와 주던 손녀의 작은 손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주던 그 따스한 온기를 영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녀의 생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웠던 대로, 아들과 손녀가 알려줬던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눌러나갔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누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화면에 떠오른 초록색 확인 메시지. 송금 성공. 그 글자를 본 순간 영숙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에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난생 처음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예쁜 머리핀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나도 아직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방 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 태블릿 PC로 장을 보고 손주에게 선물할 예쁜 옷을 고릅니다. 불안과 막막함으로 그늘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만족스럽고 흐뭇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되찾은 삶의 활기와 희망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늙은 동무들은 그녀의 노후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 이번에 손주한테 용돈 보냈다는 게 정말이야? 이야,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네. 뭘, 김 영감은 저번에 주식 앱도 깔았다면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주민센터 휴게실, 그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작은 성공에 내일처럼 박수 쳐주고 실수를 웃어넘겼습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년배 친구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영숙의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이제 영숙은 은행 앱으로 월세도 직접 내고 각종 공과금도 달력 앱에 표시해두고 제때 납부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최신 과자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 수 있는 요즘 할머니가 되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가계부 앱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헛되게 쓰는 돈도 줄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가져다준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부족하진 않으시죠? 늘 듣던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그거 최선이야? 고작 그것만 보내주게. 영숙은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소화기 넘어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농담이다. 이 녀석아. 내가 보내준 돈이랑 내 연금이랑 합쳐서 내가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제 걱정 붙들어 매. 내 엄마, 너보다 돈 관리 더 잘할지도 몰라. 날이 좋아서 그냥 한번 자랑해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컸네 우리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지난 모든 서러움과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시나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외딴 섬처럼 느껴지시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뿐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우리를 도와줄 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망설임과 용기 사이에서 문손잡이를 잡는 그 찰나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웃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는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배우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시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박영숙 어르신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혜와 자신감, 그리고 따뜻한 연륜이 묻어납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아름다운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답안지가 여러분의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올해 75세 김민준 어르신. 그의 하루는 분주한 알람 소리가 아닌 태블릿 PC 화면의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은 어제의 박영숙 어르신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태블릿을 열어 밤새 요동쳤을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빨갛고 파란 숫자들의 춤사 위에도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평온합니다. 커피 한 모금을 넘긴 그는 곧이어 화상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너머 유치원 갈 준비를 하던 7살 손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래요. 이따 놀이터 가도 되죠? 민주는 날씨 앱을 띄워 확인하고는 인자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감기 걸리지 않게 목도리 꼭 하고 가. 할아버지가 오후에 맛있는 간식 사서 보내줄게. 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모바일 쿠폰 앱을 열어 손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교환권을 아들 내외에게 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묻거나 자식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은 그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안에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준이 50대 중반의 부장으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 세상은 닷컴, 버블이라는 광풍과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김 부장,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린 그냥 은행 창구 가서 도장 찍는 게 속 편하고 안전해. 저 작은 화면을 어떻게 믿고 내 돈을 맡기나. 동료들의 비아냥 섞인 걱정 속에서 민주는 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길게 줄을 선 채 복잡한 서류 앞에서 쩔쩔매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변해가는 세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퇴근 후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끙끙대며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기초부터 배웠고 서점에 들러 인터넷 뱅킹 완전 정복 같은 책들을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아들이 쓰다 남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도록 씨름하며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내보고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아내의 스카프를 주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본 온라인 주식 거래에서는 단돈 몇만 원을 잃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우냐며 핀잔을 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다가올 노년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액 1억 8천만 원. 동료들은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보태주거나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 묻어두었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량 배당주와 지수 추종 ETF에 나누어 자신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견지명은 20년이 흐른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검찰청이라는데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수학이 넘어 친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야. 지금 당장 전화 끊고 그 번호 차단해. 그는 친구를 진정시킨 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해 친구의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주고 최근 유행하는 금융 사기 유형글을 정리해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이 낳은 비극을 그는 지식과 준비성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민준의 노후가 풍요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구축한 배당금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돈을 합쳐 생활비를 쓰고 가계부 앱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남는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조종법을 배워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손주들에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시니어 사진 동호회 단체 대화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새로 산 렌즈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출사 장소를 투표로 정하며 서로의 사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생활비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좀 더 보태드릴까요? 늘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보통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걱정은 고맙다만 내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나는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엄마랑 베트남 여행 예약했다. 선물 뭐 사다 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는 당당함과 삶을 즐기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요즘 할아버지시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귀찮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도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김민준 어르신의 삶은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김민준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로 지난 여행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의 시선으로 담긴 아름다운 풍경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태블릿을 들어 세계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질 또 다른 세상. 그의 인생 이막은 여전히 뜨겁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인생 답안지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겪으셨던 그 막막함과 답답함. 이게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발표한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하면 7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열에 9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즉 역량인데 이 점수는 절반을 겨우 넘는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분 중에 4분 이상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관리비 하나 내려고 아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그 자괴감, 그 무력감이 결코 어르신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가까이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면 곧바로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700억 원이 넘는 돈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당 평균적으로 1,700만 원이라는 정말 피 같은 돈을 잃으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지겠다는 박영숙 어르신의 그 서늘한 공포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박영숙 어르신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저 불편하다고 한탄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셨죠. 저는 이 용기야말로 우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던 용어들, 눌러도 반응 없는 화면 앞에서 수십 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어르신 자신의 굳은 의지 덕분에 마침내 스스로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께서 늙은 동무들과 함께 배우고 웃으면서 유대감을 쌓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장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마지막에 아들에게 아들, 그거 최선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시는 모습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 경제적인 자립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장 유쾌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듬어주는 공감의 이야기였다면 김민준 어르신의 사례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부러움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부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준비하셨던 그분의 성견지명은 정말 모든 시니어분들께 큰 울림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손녀에게는 모바일 쿠폰으로 사랑을 전하고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걸 막아주기까지 하는 그분의 일상은 그야말로 요즘 할아버지의 표본입니다. 편리함을 넘어서서 내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자립성, 자식과 손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결성,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당당함까지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노년의 모든 가치가 그분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경제적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의 사례가 우리 채널이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처럼 이제 막 두려움을 안고 첫 발을 떼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왕초보 교실처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 어르신처럼 더 나아가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재테크와 같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두 분과 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성공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이 단순한 정보 채널을 넘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더 풍요롭고 주체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든든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앞서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먼저 관리비 내는 것 하나에도 자괴감을 느끼셨던 우리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소외라는 건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용기 내서 찾아가셨던 바로 그 주민센터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국의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어디서든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 어렵다는 키오스크 사용법, 은행 앱으로 돈 보내는 방법까지 전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이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중간에 포기할 일도 없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분들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곳에 늘 계시면서 키오스크나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을 바로바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사님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와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먼저 배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가르쳐주는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교육도 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걸 넘어서 내가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보는 그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디지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박영숙 어르신이 교육을 통해 다시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 바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문제인데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정말 끔찍하죠. 이것도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와서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은행이랑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이 현금 인출기에서 큰 돈을 이체할 때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30분 정도 여유를 두는 지연인출제도 같은 안전장치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어르신의 전화 목소리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은행 직원들이 좀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돈의 지급을 잠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은행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1차 방어선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사기꾼들은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검찰이라며 사람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자신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끊고 무조건 자녀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준 어르신처럼 디지털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주체적인 노후를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에서 기초를 다지셨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나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법이나 주식 투자 기초,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활용법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드론 조종 같은 아주 멋진 취미생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최근에는 서울시에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는 곳도 생겼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거나 스크린으로 파크골프를 치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복지학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노년기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기술을 넘어서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민준 어르신이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을 지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 시니어들에게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이상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체계적인 교육과 촘촘한 안전망으로 박영숙 어르신이 느끼셨던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누구나 김민준 어르신처럼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채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풍파 다 지나고 마른 가지만 남았다 서러워 마세요. 그 마른 가지 끝에야 비로소 가장 눈부신 봄이 매달리는 법이니 당신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시작을 품은 위대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낯선 세상의 속도 앞에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 속에서 관리비 하나 내는 일에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던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만 빼고 달려가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김민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아침을 열고 서툰 손길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동호회 사람들과 나누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멀리 있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세상과 당당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비록 주름진 손으로 그려나가지만 그 어떤 청춘의 그림보다도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시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박영숙 어르신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발견하고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배워. 괜히 자식들만 귀찮게 하는 짐이 될 뿐이야 하는 생각에 담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숙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차이는 결코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용기의 차이였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10번 물어보고 20번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디지털 배움터와 안내사들은 바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르신들을 재촉하거나 핀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더 큰 박수와 격려로 어르신들의 용기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촘촘한 사회 안전망도 이렇게나 든든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원망하며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기차표를 끊어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떠나는 자유를, 내 손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당당함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까르르 웃는 손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결코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황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어르신들의 삶이라는 위대한 책에 아직 쓰이지 않은 가장 눈부신 마지막 장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세월은 실패가 아닌 지혜의 훈장입니다. 부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품격 있고
활기찬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한 50대 가장이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나누는 통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통장에 돈 5억 있는 거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희생한 우리의 세월이 결국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 걸까요?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10년 뒤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우리의 노후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 아이들이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다가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흙탕물마다 안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따스한 밥상이 아닌 차가운 계산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서울 변두리, 아직 새벽이 채가시지 않은 희뿌연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었다. 기름 냄새와 고소한 젓갈 냄새가 뒤섞여 묘한 정겨움을 자아내는 순잔의 반찬. 쉰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간판 위에 켜켜이 쌓이는 동안 박순자 여사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졌다. 매일 새벽 시린 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조리면서도 그녀의 얼굴엔 고단함 대신 희미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순자 언니, 오늘따라 장사가 더 잘 되네. 옆집 과일가게 최 사장이 사과 한 알을 건네며 너스레를 떨었다. 순자 여사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가득 담고 손사래를 쳤다. 무슨,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이라 겸사겸사 일찍 나왔지. 저녁에 갈비찜 해먹이려면 좋은 고기 미리 봐둬야 혀. 아따, 민호는 좋겠네. 펀드 매니저 아들 둔 덕에 언니도 이제 좀 쉬엄쉬엄하지. 쉬긴 뭘 쉬어. 저놈 장가 보내고 손주 볼 때까지는 꼼짝없이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지가 번듯하게 커서 제 앞가림하고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순자 여사에게 아들 민호는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장 바닥에 청춘을 묻었다. 자신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은 사치였다. 달아빠진 고무장갑 너머로 스며드는 찬물에 손마디가 시큰거릴 때도, 뜨거운 기름이 팔뚝에 튀어 화끈거릴 때도 민호의 책상 위에 놓일 참고서와 문제집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돈 없어서 서름당하는 일은 내 대에서 끝내자. 내 아들은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자.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이자 주문이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과연 그녀의 자랑이 되었다. 명문대를 졸업해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의사 며느리를 얻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다. 1년에 고작 서너 번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순자 여사는 그것조차 아들의 성공이 가져다준 당연한 바쁨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무뚝뚝한 목소리에도 그래, 바쁜데 어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냐. 밥 잘 챙겨 먹고 운전 조심해라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주는 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의 작은 가게 딸린 골방은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진동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빗대를 골라 정성껏 핏물을 빼고 손수 말린 표고버섯과 통통한 밤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조려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호박전까지 좁은 밥상 위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그득하게 채워졌다. 약속한 7시가 조금 넘어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위태롭게 들어섰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민호는 값비싼 양복 차림 그대로 현관에 들어섰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익숙지 않은 시장 골목에 공기가 불편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교복을 입은 손자 준서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순자 여사가 준서의 어깨를 토닥이자 준서는 귀찮다는 듯 몸을 살짝 비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순자 여사는 연신 아들과 손자의 밥그릇 위로 갈비찜을 옮겨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이거 한 점 더 먹어봐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만 주세요. 배불러요.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때였다. 준서가 입을 열었다. 아빠, 근데 우리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 나 학원 숙제도 많단 말이야. 며느리가 조용히 준서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생신도 아니고 아빠 생일에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아빠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밥상 위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민호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나무랐다. 조준서,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 앞에서. 아니, 뭐가 틀린 말이야?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가게 팔아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 그 돈 우리 주시면 아빠가 2배로 불려줄 수도 있고 그게 서로한테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행복이라는 게 별거야? 그냥 통장에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지. 순자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7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효율과 돈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자신을 향한 모욕처럼 들렸다. 그녀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 민호의 다음 행동이었다. 그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는 대신 곤란한 표정으로 순자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나직하게 말했다. 조용히 못해? 그래도 할머니 성의가 있는데. 순자 여사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새벽의 찬 공기, 끓는 기름, 저릿한 손목, 달아빠진 무릎. 아들을 위해 바친 그녀의 청춘과 인생이 고작 성이라는 2글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평생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세월이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는 괴물을 키워낸 것인가. 순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낡아서 바래고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다. 덜컹. 괴짝이 밥상 위에 놓이자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통장 수십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는 사라진 은행의 이름이 찍힌 통장들이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머니?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순자 여사는 가장 낡은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 책가방 사주려고 엄마가 사흘 밤낮으로 콩나물 다듬어서 처음 만든 통장이다. 그녀는 다른 통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내가 중학교 때 농구화 사달라고 조를 때 남의 가게 김장 품앗이에서 만든 거고, 이건 내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내 위장병 약값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통장이야. 통장은 한 권 한 권 민호의 성장사이자 순자 여사의 희생이 역사였다. 통장 안에는 5,000원, 10,000원 같은 작은 숫자들과 함께 우리 아들 등록금, 아들 과외비라고 서툰 글씨로 적힌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생 아들 앞에서 굽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꼿꼿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호야, 이 통장들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너를 키우기 위해 굶었던 내 저녁밥이, 달아빠진 내 손마디가,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내 젊음이 전부 여기 들어있다. 나는 너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돈 때문에 기죽는 서름을 겪게 하기 싫어서,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게 고작 돈이었니? 내게는, 그리고 내 손주에게는 이게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 순자 여사의 절규 섞인 물음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원망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처절한 후회였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낡은 통장들 위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마치 용암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삶을 숫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희생의 결과물인 자신의 성공만이 중요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저 시장 가게는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부동산이었고
어머니의 고생은 빨리 청산해야 할 비효율적인 과거일 뿐이었다. 아들 준서의 말은 사실 지난 수년간 자신이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을 그대로 내뱉은 것에 불과했다. 뭐니? 제가, 그는 차마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내는 안절부절 못했고 철없던 손자 준서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통장들을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다. 그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애증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허망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 가족이 돌아간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순자 여사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돈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우리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 얘야, 너에게 행복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겨울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 이정숙 여사는 나 화초에 물을 주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30여 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로 교편을 잡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깐깐했던 교감 선생님 시절의 흔적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스스로의 삶을 오롯이 지켜낸 훈장이었다. 그녀에게는 어엿한 중견기업 부장인 아들 현우와 초등학교 교사인 딸 서연이 있지만 정숙 여사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자식들 사진만큼이나 그녀가 직접 바꾼 난초 사진과 얼마 전 다녀온 경주 남산 답사길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자식이라는 태양 주변을 맴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단단한 항성이었다. 물론 그녀의 인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던 순간이 있었다. 즈음으로부터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적적함을 달래던 어느 주말이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다 야심차게 사표를 던진 아들 현우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유망한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현우는 사업계획서가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딱 3년만 믿고 도와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만 받게 해주시면 제가 3년 안에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기회입니다. 아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이글거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의 첫 번째 도전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부탁이었다. 남편의 숨결이 묻어있는 이 집, 자신의 노후가 담보 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가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다. 딸 서영까지 나서 엄마, 그래도 오빠 첫 사업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나도 적금 깨서 보탤게라며 아들을 거들었다. 현우는 날마다 찾아와 어머니를 설득했다. 옆집 철수 엄마는 가게까지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 대줬다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원칙만 따지시면서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신 적 없잖아요. 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노후가 더 중요하신 겁니까?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은 정숙 여사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치 자신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부모가 된 것만 같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게 이거 하나인데 아들 앞길을 위해 내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아들은 평생 부모에게 기대 사는 캥거루족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며칠 고심한 끝에 아들과 딸을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현우야, 서연아, 미안하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나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내어줄 수가 없구나. 대신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의지와 지혜란다. 현우야, 내 힘으로 시작해봐라. 엄마는 돈 대신 너의 가능성을 믿고 멀리서 응원하마.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그 실패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 현우는 결국 어머니는 절 못 믿으시는 거군요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 후 몇 년간 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한 겨울처럼 얼어붙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출 뿐 살가운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정숙 여사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다. 내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외로운 믿음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전화위복의 순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왔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친구 2명과 시작했던 현우의 회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의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버이날 저녁, 예고 없이 현우가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정숙 여사의 집을 찾았다.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선 현우는 그녀 앞에 작은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마이너스로 시작해 이제는 제법 두둑해진 통장이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게 돈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그 돈을 믿고 안일하게 사업하다 다 말아먹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냉정하게 밀어내 주신 것이 실은 가장 큰 믿음이고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 여사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길고 외로웠던 믿음의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이 온전히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기다려준 부모의 사랑이었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며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오늘 정숙 여사는 아들 현우가 보내준 제주도 호텔 숙박권으로 겨울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짐을 챙기는 그녀에게 딸 서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여행 준비 잘 돼가? 우리 주말에 엄마 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 청소 싹 해놓을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화면 너머로 손주 녀석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손하트를 날린다. 정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알았다, 요 녀석들. 너희도 주말 잘 보내고.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제 앞가림 잘하고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창밖에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식의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만이 사랑의 유일한 증명 방식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 자식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훗날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 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자녀의 독립을 막고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앞서 보신 순자 여사님의 눈물은 결코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8.2%라고 합니다.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부끄러운 1위입니다. 노인 10분 중 4분 가까이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 약 80%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평생 일하고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노후가 힘들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자녀 지원이 꼽힙니다.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 5060세대 부모님들 1000명 중에 75.7%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평균 5,8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디 목돈뿐이겠습니까?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의 74.8%는 매달 평균 73만 원의 생활비를 자녀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19세에서 49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 중 64.1%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따로 살아도 성인 자녀의 64.7%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부모 마음이야 당장 자식이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녀의 자립심을 꺾어버리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자식들을 지원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49.6%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꼽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될수록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신 이정숙 여사님의 지혜로운 선택에서 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부모가 자신의 노후 기본선부터 단단하게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은퇴설계 전문가는 우리 자산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내 기본 생활비를 위한 레드존, 두 번째는 자녀 지원 등을 위한 옐로우존,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을 위한 그린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드존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 옐로우존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지원은 내 노후가 보장된 후에 남은 자산의 일부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무작정 퍼주는 게 아니라 4년 총액 계약처럼 기간과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직접 쥐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탯줄을 끊었듯이 이제는 정서적인 탯줄도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며 바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생각은 때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자 여사님의 후회의 눈물과 정숙 여사님의 단호한 지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는가? 그것이 훗날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 될지 이제는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낼 때 자녀 또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는 순자 여사님이나 이정숙 여사님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정책과 전문가들의 지혜가 쌓여왔습니다. 우선 부모님 세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국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고요. 이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해온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하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일,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추가적인 소득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숙 여사님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집으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소위 영모기지라고도 하죠.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 건강한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살펴봐야겠죠.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혼자 힘으로 서기 힘든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이제는 익숙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거 독립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큰 돈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독립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 2배 청년통장이나 정부의 청년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같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들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자산의 빨간 선을 그어라는 삼선 자산관리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강창희 대표님은 노후 자산을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리디선, 즉 위험구역입니다. 이건 바로 나 자신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예요. 이 돈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녀 지원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YLLOW선, 주의 구역인데요. 이건 자녀 지원을 위한 예비 자금입니다. 이 돈을 지원할 때도 언제까지, 총 얼마라는 명확한 원칙과 어쩌면 계약서처럼 서로 명시적인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의 무분별한 의존을 막고 자녀 스스로도 경제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EN선, 안전구역은요. 앞선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여유 자산입니다. 이 자산으로는 자녀를 돕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부모님께서도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조언은 바로 정서적 퇴출을 끊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자녀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순자 여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이정숙 여사님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든든한 정책들을 디딤돌 삼아서 부모님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시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건강한 거리 두기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 흐르듯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자녀에게 흘렀네. 허리 굽는 줄 모르고 오직 자식 위에 뜨거운 심장 바쳐 꽃 피웠건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빈손에 찬바람만. 하지만 이제는 알리라. 사랑의 진정한 깊이,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로 다시 피어나 함께 걷는 길,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노을빛 인생을. 우리는 오늘 순자 여사님과 이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부모님과 자녀의 깊은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쓸쓸함과 허탈감에 눈물 짓던 순자 여사님의 뒷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때로는 자신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 그 아름다운 헌신이 결국은 스스로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깊은 탄식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신 이정숙 여사님의 현명한 선택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순자 여사님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삶의 지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정서적 탯줄 끊기를 통해 이정숙 여사님은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순자 여사님처럼 가슴 아픈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 모두는 이정숙 여사님처럼 당당하고 빛나는 노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소중한 디딤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거나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걱정 없는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레드존, 옐로우존, 그린존으로 나누어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강창희 대표님의 3선 자산관리 조언은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막아줄 강력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나의 노후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할 때는 명확한 원칙과 약속을 세워 서로가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탯줄을 끊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녀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이 건강한 거리가 비로소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되 그 뿌리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늘이 되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열매가 되어주되 결코 부모의 짐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꿔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함께할 그 귀한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운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건강한 독립의 길을 찾는 모든 자녀분들께 저희 채널은 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마침내 찬란한 행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노을빛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